국가고시 대비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노화에 따른 변화 질환, 내분비계의 특성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특성은요, 포도당 대사 능력이 저하됩니다. 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가 되고요. 또 이에 따라서 공복 시에 혈당이 상승되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갑상선 호르몬 분비는 감소됩니다. 자, 기초대사율도 감소가 되는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질환으로서는요, 당뇨병이 있어요. 내분비계 질환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당뇨병인데, 당뇨병은요,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혈중 내 포도당 농도가 높은 질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옥수수 모양으로 생겨있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췌장인데요. 췌장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오는 질환이 바로 당뇨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뇨병의 증상은요, 다음증, 다식증, 다뇨증, 체중 감소, 이러한 특성이 있고요. 자, 또 흐릿한 시력, 상처 치유가 지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질 분비물이나 감염이 증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당뇨병으로 올 수 있는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혈당과 저혈당인데요. 어떤 경우에 고혈당이 발생될까요? 감염이라든지 식사량이 증가되셨다든지 활동량이 감소되었을 때는 고혈당이 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식사량이 감소가 됐다든지 활동량이 증가되시는 경우는요, 저혈당이 옵니다. 저혈당이 오는 경우는 식은땀을 흘린다든지 두통, 배고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당뇨병 치료 예방 한번 해볼까요? 치료는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식이요법입니다. 또 그와 병행할 수 있는 내용이 운동요법인데요. 운동요법은 혈당이 최고로 상승되었을 때 30분에서 1시간 후 식후에 이 시간이 가장 이 혈당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해주시면 효과가 좋고요. 일주일에 한 5번 이상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약물요법은 병행하실 수 있는데 경구용 혈당 강화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내용인데요. 인슐린 주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슐린은 반드시 주사로 주입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액에 의해서 위산에 의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로 맞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내용을 주사로 이렇게 주입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요, 저혈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탕이나 주스를 바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당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대상자의 발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발 관리는 특별히 당뇨 환자에게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혈당 관리, 혈압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 발 주위에 상처가 있으면 빨리 치료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발 주위에 상처가 있는지 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잘 닦아주셔야 되는데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시고 그리고 건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요. 로션을 발라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신어주셔야 하고 발톱은 일자로 잘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발은 뒤가 막혀져 있는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슬리퍼는 안 되세요. 10번째 단원 심리 정신계 특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우울증 경향 증가되세요. 또 내향성이나 수동성도 증가되시고요. 조심성이나 경직성도 증가되세요. 생에 대한 회고의 시간도 증가되시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도 증가되세요. 의존성도 증가되시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시험에 출제 많이 되는 내용이니까 모두 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의 증상 첫 번째 나오는 질환인데요. 어떠한 증상이 있을까요?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너무 과도하게 주무시는 것도 우울증의 증상이 하나입니다. 또 부정적인 사고나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나요? 햇볕을 좀 자주 쬐어주시면 우울증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가족이나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자, 우울증과 치매를 비교하는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종종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우울증은요,
비교적 정신병적인 증상이라 급격히 발생해요. 치매는 서서히 발생합니다. 우울증은 짧은 기간이에요. 네, 그리고 치매는 거의 긴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냥 일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치매인 경우는요. 근사치의 대답을 하는 이런 내용이 우울증과 치매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환으로는요. 선망입니다. 자, 선망은요.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 및 인지기능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망입니다.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선망과 치매는 그럼 어떻게 구별하나요? 선망도 역시 정신병적 증상이기 때문에 비교적 갑자기 나타나는 급성질환으로 보시면 되고요. 치매는요, 서서히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만성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성질환은 대부분이 대체로 회복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우리 어머니 선망 오셨는데 이거 평생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치매는 만성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선망 나타나셨을 때요.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예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망이 나타나면 원인을 치료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도 없고 치료하는 방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비약물요법을 우리가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걸 적용하시는 방법은요. 진압력 유지하는 방법은 낮에는 창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사물이나 사진 달력 등 시간 등 이런 진압력을 알 수 있도록 자꾸 격려를 해주시면 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신체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요. 가족이 자주 방문해 주시게 하는 내용이 참 좋은 내용입니다. 또 초조한 경우 있어요. 이럴 때는 단호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야간에 혼돈 상태를 보이시면요. 밤에 불을 켜둔다든지 아니면 조금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내용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8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질환, 치매입니다. 치매란 뇌에 발생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입니다. 관련 요인으로서는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퇴행성 치매라고도 하는데요. 이상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서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혈관성 치매도 관련 요인이 되는데요. 뇌혈관 질환을 앓고 난 이후에 오는 치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는 퇴행성 치매보다는 주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뇌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치매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치매 증상은요. 인지장애, 즉 무엇인가를 느끼고 깨닫고 하는 것이 힘든 이런 상태가 인지장애죠. 자, 정신행동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치매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료 및 예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료는 당연히 약물요법 해주셔야 되고요.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약물 치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치매 치료약도 주사약으로 개발돼서 FDA 승인을 받은 바 있죠. 자, 비약물요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환경 개선이라든지 행동 개입, 인지 및 활동 자극에 대한 부분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력 장애 증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면 치매가 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건을 잃어버리신다든지 책이나 신문의 구절을 기억하는 것이 거의 없다든지 기억력이 저하된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빨리 가서 병원에 가셔서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또 치료약을 드시는 것이 치매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나와 있는 질환, 뇌졸중입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이죠.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혈관이 터지는 경우는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뇌졸중의 증상은 너무나도 다양한데요. 뇌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기느냐에 따라 증상이 틀리기 때문에 반신마비나 전신마비, 반신감각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왼쪽 뇌가 손상이 오면 오른쪽 마비와 함께 언어장애가 나타납니다. 또 두통, 구토 등의 증상들이 있고요. 심하면 의식을 잃어버리시는 경우, 또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운동실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시고자 하는데 자꾸 균형을 못 잡으시고 넘어지시거나 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손해가 손상을 받았을 때 이런 운동실조증이 나타나겠죠. 자, 시력장애나 삼킴장애나 치매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졸중의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요? 약물요법이 가장 중요하죠. 혈전이 생겨서 뇌경색이 온 경우는 혈전용해제나 항응고제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요법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현기증이나 팔다리 저림, 뒷골 통증과 같은 뇌졸중의 전구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음식이 폐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음식이 폐로 들어가서 생기는 염증, 폐렴, 즉 이러한 폐렴을 무엇이라 하느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흡인성 폐렴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질환으로서는 파킨슨 질환입니다. 파킨슨이라고 하는 것은 뇌 중에서는 이제 대뇌, 중뇌, 소뇌가 있는데요. 중뇌의 흑지세포에서 분비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적게 분비되면서 오는 질환이 바로 파킨슨이에요. 증상으로서는요, 무표정, 동작이 느려짐, 근육 경직 및 안정 시의 떨림, 구분 자세, 얼어붙는 현상, 자세 반사의 소실, 균형 감각의 소실 등이 파킨슨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분들은요,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보시면, 자, 약물요법이 제일 우선적이에요. 왜냐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적게 됐기 때문에 도파민 제제를 넣어주시는 게 가장 치료에 있어서는 중요하고요. 또 근육이 굳어가시기 때문에 근육 스트레칭 해주시는 내용, 또 관절 운동 꾸준히 해주셔야 하고요. 또 많이 웃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섭취 요양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섭취 요양보의 일반적인 원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사 습관과 소화 능력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식사 전, 중, 후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사례, 구토, 청색증 등 이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고요. 잘 대처해 주셔야 되는데 대처하는 방법은요. 사례가 걸리셨거나 구토, 청색증이 있을 때는 얼른 보고해 주시고 목에 사례가 걸리셨을 때는 큰 기침을 유도해 주시고 심하게 호흡곤란이 있으실 때는 하임리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응급에서 또 상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2번 노인 영양 상태 관찰에 대한 부분 살펴볼게요. 영양 부족 위험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식사를 적게 하신다든지 고령 혹은 근만성 질환인 경우, 약물 사용, 연화 곤란인 경우는요,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또 하나, 영양 부족의 지표인 경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러한 경우는 영양 부족임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지표죠. 체중이 감소됐다든지, 마르고 약해 보인다든지, 상처 회복에 지연이 있다 이런 경우는요, 영양 부족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식이의 종류는 크게 4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식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드시는 식사예요. 삼키는데 문제 없으시고 소화 능력도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일반식을 하시죠. 잘게 썬 음식은요. 치아가 적지만 삼키는데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잘게 썰어서 주시는 내용이 잘게 썬 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갈아서 만든 음식이에요. 잘게 썰어도 잘 못 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대상자에게는요. 원래 모양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동식인데요. 수분이 많은 미음 형태의 음식을 삼키기 쉽도록 해서 주시는 내용이에요. 2가지 경구 유동식은요. 입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또 경관 유동식은요. 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경구 유동식은 입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입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인의 취향에 맞도록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경관유동식은 입맛을 느끼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를 통해서 위장으로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더라도 영양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식사 자세 한번 볼까요?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높이 시험에 많이 나오네요.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꼭 닿도록 해주셔야 안정적으로 식사하십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요, 안쪽 깊숙이 앉아주시게 해야겠죠. 자, 침대에 걸터 앉은 자세가 있으세요. 이런 자세는 넘어지지 않도록 발이 꼭 바닥에 닿게 해주시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양옆이나 앞뒤에 쿠션을 꼭 대주셔야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식사 자세에서 침대 머리를 올린 자세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침상 머리를 올려주셔야 해요. 30에서 60도 기억해 주시고요.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겨주시면 음식을 삼기가 쉬워지십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는 시험에 출제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편마비는 한쪽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건강한 쪽이 있고 마비된 쪽이 있으세요. 그래서 건강한 쪽은 밑으로 반드시 기억할게요. 약간 옆으로 누워주시면 되고요. 마비된 쪽은 베개나 쿠션으로 요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식사 돕기의 기본 원칙 몇 가지 살펴볼게요. 이것도 예문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살펴주셔야 되고요.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맑은 공기를 마시면 식욕이 증진되세요. 입맛이 없는 경우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많이 해주시면 안 돼요.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낸다. 또 가능하면 대상자의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겨주시는 자세가 좋다.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식사하게 해주시면 된다. 또 음식을 드시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식사 돕는 방법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누워있는 상태라도 가능한 대상자의 상체를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례가 들리는지 잘 관찰해 주시고 국물은 빨아 드실 수 있는 용기나 구부러지는 굵은 빨대 기억할게요. 굵은 빨대를 이용하여 마시게 한다. 자, 이제 마비가 있으신 분들은요, 마비된 쪽 뺨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잘 모르세요. 그래서 식후에 반드시 구강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 계시게 하는 내용은 경구 영양 경관 영양 동일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경관 영양 돕기 볼게요. 기본 원칙은요,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농도가 너무 진하면 또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요,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돼요. 네, 분당 50ml가 넘지 않도록 해준다 기억해 주시고요. 돕는 방법은요, 영양액은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위장보다 영양액 주머니 높은 위치에 걸어주시고요. 주입 시 구토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다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투약 돕기 살펴볼게요. 돕는 방법은요, 대상자가 약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는요, 의료진에게 문의하여서 올바른 지시에 따라주시면 되는데, 임으로 갈거나 쪼개시면 안 돼요. 가운데 중앙에 이렇게 줄이 있는 그런 약들은 쪼개도 가능합니다만, 다른 약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 약이죠. 자,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은 매일 투약해야 되잖아요. 이 약물은 반드시 드셔야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출제 빈도 높으니까요. 반드시 이 내용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루약은요, 숟가락을 이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알약은요, 손으로 만진 알약은 병에 다시 넣으시면 안 되고요. 먼저 뚜껑에다가 덜으셔서 손에 이렇게 잡으시고 드시면 되겠네요. 자, 물약은요,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고 계량컵을 사용해 주셔서 드려야 합니다. 처방된 약만큼 따라야 하는데 이 높이는요, 식탁 위에다가 아니면 탁자 위에도 놓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에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기억합니다. 자, 약물을 흔들고 또 섞어 주셔야 돼요. 또 약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요, 버려 주셔야 하겠죠. 자,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라 주셔야 합니다. 혹시 라벨이 있는 쪽으로 따라 주시면 약이 흐르면서 이 약의 약명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약 넣는 방법 한번 볼까요? 안약도 시험 출제 빈도 높은데요.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 닦아주느냐?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이렇게 촉촉한 것으로 닦아주신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 넣어야 하느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아랫 눈꺼풀 한 검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1에서 2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투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적한 후에는 반드시 비루관이라고 하는 코로 흘러내려가는 관이 있어요. 잠시 눌러주셔서 눈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귀약 투여해 볼까요?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두시고 면봉에 용액을 묻혀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는데요. 귀 속은 아니에요. 이렇게 함정에 걸리시지 마시고요. 자, 귀 속은 아니다.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는다. 자,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물어봅니다. 네, 이 내용은요. 차갑게 하시면 현기증이 나요. 그래서 따뜻하게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은요. 후상방 너무 중요합니다. 후상방 네, 화살표 방향 그림에 있는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잡아당겨서 약물 투여가 쉽도록 약물을 점적해 주시면 되고 한 5분 정도 누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야 되는 상황 같으면 귀에다가 작은 솜을 넣어 주셔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꽂아 두시면 되겠어요. 자, 약 보관 한번 볼까요? 주의사항은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시고요. 치매 대상자의 약은요. 가능하면 약상자의 잠금 장치를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알약은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대원칙이 있어요. 햇볕을 피해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진 그늘한 곳에 보관한다. 이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가루약은요.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해서 이 가루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럽제 내용 살펴볼까요? 계량컵에 덜어 드시면 되고요. 용기째 빨아 드시면 침이 들어가서 변질이 되세요. 잘못 따른 약은 반드시 다시 넣으시면 안 되고 버리셔야 합니다. 안약과 귀약은요. 투약 후 입구를 생리식염수를 묻힌 멸균솜으로 닦아서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